안녕하세요. 밀리터리 미니어처 매니아 쓰레임입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선전하는 한국 선수단이 중국의 편파 판정에 밀리는 상황이 안타깝긴 하지만 지구 반대편의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와 분쟁이 심상치 않습니다. 분위기만 보면 당장이라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 진격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상황인데요. 솔직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상대가 된다고 생각하는 나라는 없어요. 우크라이나도 소련의 일부이긴 했지만 과거 미국과 대등하게 겨루던 전략의 중심인 러시아와 대적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거기 더해서 푸틴 이후의 러시아의 군사 전력은 냉전 시대 소련만큼은 아니지만 적지 않은 수준으로 강화되었고요. 하지만 이길 수는 없지만 얼마나 오래 그리고 러시아에게 피해를 주면서 전황을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를 보일 텐데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우크라이나가 보유하고 있는 전력은 얼마나 될까요? 일단 발표된 숫자만으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2014년부터 러시아의 분쟁이 진행되고 있고 크림 반도를 병합한 러시아 세력과의 내전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정확한 숫자를 발표하거나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8년 이상 진행되고 있는 분쟁을 감안하면 크리미아 병합 이전의 전력을 기준으로 보면 크게 틀리진 않을 것으로 보여요. 물론 그보다 증강되진 않았을 겁니다. 소모되긴 했어도. 일단 전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육군, 공군, 해군과 기타 항공 전력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게 일반적이니까 그 기준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육군 전투력의 중추인 기계화 부대는 구소련에서 만들어진 BTR, BMP, T-64 기반의 개조형 탱크가 주축입니다. 특히 평야지대인 우크라이나의 특성상 기갑전이 전황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고 우크라이나의 기갑 전력의 대부분은 T-64 전차가 주축이 될 것으로 보여요. 우크라이나 전차는 125mm이기는 더 포기는 하지만 현재 소련이 사용하고 있는 T-72, T-90이 사용하는 전차포보다는 약간 구형인 125mm 활강포를 사용 중이고요. 2km에서 230mm에서 650mm의 관통력을 보일 것으로 보여요. 이 정도 전투력이면 러시아가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전면장갑 540mm의 T-72B형과 호각으로 겨룰 수 있을 걸로 보여요. 하지만 전차전이 최신 기술이 적용되는 전차전임을 감안하면 단순 비교만으로 우열을 나누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여요. 지속적으로 차세대 전차가 개발되고 있고 그에 맞춰 장갑 형태도 진보하고 있죠. 러시아 전차의 대부분은 폭발 반응 장갑이 장착되어 있고 구식 전차의 공격을 무력화시켜버립니다. 하지만 폭발 반응 장갑은 뛰어나긴 하지만 그 효력은 한 번밖에 가지 않죠. 한 번 써먹은 반응 장갑은 이후에 동작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러시아의 주력 전차인 T-72B3나 B3M의 경우 다양한 개조가 이루어져서요. 현재 우크라이나의 구형 T-64 전차보다는 방어력은 높아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의 개조형 전차인 T-64BM 역시 반응 장갑이 채용되었고 5km 거리에서 전차를 타격할 수 있는 대전차 유도 미사일도 발사가 가능해요. 추가적으로 신형 사격 통제 장치와 야간 전투 시스템, 개량형 엔진까지 탑재하고 있죠. 2세대 전차인 T-64를 거의 제3세대 요건에 맞게 끌어올린 상황이에요. 추가적인 신형 전차로는 T-72BS, T-80UDS도 같이 운영 중이고요. 최신 전차로는 우크라이나가 운영하는 형식은 T-84 전차입니다. KBA-3라는 러시아의 불법 복제판포를 사용 중이고요. 성능은 러시아 것과 동일할 걸로 보이는데 복제판이라서 그다지 신뢰가 높진 않아요. 스펙상으로는 러시아와 동일한 수준의 공격력을 가진 포를 탑재한 상태라서 거기에 더해 125mm의 대전차 미사일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장갑은 텐뎀 탄두를 방어할 수 있으면서 120mm, 125mm의 날탄을 방어할 수 있는 방어력을 제공해요. 물론 피탄 시의 거리와 각도에 따라 방어 여부는 다를 수 있죠. 엔진은 러시아 전차 수준으로는 큰 출력인 1200마력의 엔진을 탑재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서방 측 대비 가벼운 중량으로 인해 기동성이 뛰어납니다. 대전차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능동 방어 장치 역시 탑재되어 있죠. 열상 장비도 이전 버전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성능을 탑재하고 있어요. 개조가 적용된 T-84의 경우 상대적으로 신형인 러시아의 T-90과 호각으로 전투를 수행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문제는 보유 수량이 적다는 건데요. 전체 100여 대 정도 보유한 T-80의 개량된 성능을 가진 T-80BMS로 개조된 수량은 많이 잡아야 10대 정도라는 게 문제입니다. 전쟁의 방향을 바꿀 정도의 수량이 아니라는 거죠. 보병의 기동력을 부여하는 기계화 전력은 러시아처럼 BMP-1 또는 2를 수천 대 보유하고 있고요.
BTR 장갑차도 적지 않은 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수의 Mi-24, Mi-4, Mi-2 같은 신형 헬리콥터를 보유하고 있지만 보유 수량이 너무 적어서 전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량은 아니에요. 전쟁 초기 기선제압과 1차적인 타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포병은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러시아의 장비와 자체 개발한 장비를 혼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탄도미사일의 경우 120km의 토치카를 운영 중인데 보유 수량은 90km 적은 편이에요. 다연장포와 자주포 전략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 수량이 적어서 전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집중적인 운영이 필요하고요. 운영 역량에 따라서 러시아의 위협이 될 수도 있을 걸로 보여요. 대전차 전력의 마지막 보루인 보병의 대전차 로켓은 RPG-29 로켓을 사용합니다. 공격력은 방어력이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영국의 챌린저2 전차를 반응 장갑이 탑재된 상황에서 격파가 가능하고요. 이라크전에서는 M1 에이브람즈의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기로 했죠.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보유한 대전차 무기 이외에도 미국의 자베린 대전차 미사일을 지원하고 영국, 스웨덴 역시 대전차 무기를 지원하고 있어요. 서방 측이 지원하는 대전차 무기는 통상 원거리에서 800mm의 장갑을 관통할 수 있을 정도거든요. 능동 장갑이 무력화되거나 전차 상면을 타격하는 경우 소련의 기갑 전력에 높은 위협이 될 수 있겠죠. 우크라이나 역시 전차 전력의 열세로 인해서 원거리에서 대전차 무기로 적 전차를 격파하는 전술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결정적인 전력의 차이는 공군력입니다. 지상 전력 대비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공군력은 지상군보다 열세가 훨씬 더 심해요. 우크라이나 공군은 소련 시절 구성된 공군으로 그 수가 매우 적어요. 미그-27, 수호-27, 수호-20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형이라 러시아 공군과 지상군에 대한 위협은 매우 낮은 수준이죠. 하지만 대공을 위한 방어는 우크라이나 전역에 S-300 대공망이 설치되어 있어요. 원거리를 방어할 수 있는 광역 대공 기능을 제공하지만 이동이나 설치가 쉽지 않은 단점이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제공된 무기 체계인 만큼 그에 대한 대비책도 쉽게 구성할 수 있을 걸로 보여요. 단거리 방위식어 시스템은 법, 오사, 스트랄-10, 퉁구스타, ZSU-234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다층으로 구성된 대공망은 우세한 러시아의 공군력이 우크라이나 상황에서 활동하기에는 많은 제약을 보여줄 거예요. 하지만 이런 방어력, 공격력, 지상전 능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군이 전력을 다해 침공한다면 우크라이나 수도는 몇 주 내에 함락될 걸로 보여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야 되겠지만 다음 편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공하는 러시아군의 전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